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비규제 지역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몰려 인천 송도 분양단지 두 곳에 11만 3천 개의 청약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이마트가 노조원들에게 일본 제품 판매 불가 배지를 떼라고 사실상 강요했다는 보도, 저희 서울경제TV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보도 이후 이마트는 또다시 노조원에게 배지를 떼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이고 배지를 떼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000선을 회복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은 홍콩의 송환법 철회, 브렉시트 연장 등 해외발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는 6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5억 7천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지난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번에 흑자가 커진 건 본원소득수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년 전의 2배 수준인 30억 달러로 역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에는 투자소득수지 흑자와 배당소득 수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자소득 수입이 19억 달러로 최대치로 늘며 해외 채권 투자가 급증한 영향도 반영됐습니다. 9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분양시장에 분양 물량이 대거 집중되며 활기가 돌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총 4만 6천 가구가 넘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5배 수준으로 최근 5년을 놓고 봤을 때 2016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물량입니다. 10월로 예정됐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질 수 있기는 하지만 시행이 얼마나 늦춰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계획된 물량을 소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는 오늘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강화와 또 지주사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오늘 오전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당정은 공정경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가능한 7개 분야 23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기관의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던 5% 룰과 10% 룰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5% 룰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은 5% 룰이 적용될 경우 투자 전략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중 회사나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관 변경 등에 한해 5% 룰 적용을 제외할 계획입니다. 10% 룰은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6개월 내 단기 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소지를 막는다면 반환 의무를 면해줄 계획입니다. 이날 당정은 지주사에 대한 규제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우선 소유 및 지배 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 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주주총회 때 주주에 제공되는 정보도 많아집니다. 이 밖에 사회이사 결격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사회이사의 장기 재직을 금지하는 등 사회이사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인천 송도 청약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분양한 단지 두 곳에 무려 11만 3천 개에 달하는 청약 통장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올 들어 최고 경쟁률 기록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최근 이곳에서 시작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즉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교통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노선을 이용하려면 10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약 수요가 몰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규제 지역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 분양한 더샵 센트럴파크 3차 단지. 어제 1순위 청약을 받았는데 258가구 모집에 53,181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206대 1. 올 들어 전국 최고 기록입니다. 이날 함께 분양한 송도 더샵 프라임뷰까지 합하면 총 789가구 모집에 11만 2,990개의 청약 통장이 사용된 겁니다. 송도는 최근 GTX B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교통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10년쯤 뒤 얘기입니다. 교통 호재만으로 청약 흥행을 설명하긴 부족한 상황. 전문가들은 규제에 비켜난 덕에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모두 몰렸다고 설명합니다. 인천 송도 지역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1순위 자격도 일단은 주택 있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가점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 추첨제를 원하는 그런 청약수들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전매 제한도 좀 짧은 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GTX 관련돼서 이제 호재까지 좀 터지다 보니까 실수요 이외에도 투자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청약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더샵 아파트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보니 비투기 과열지구, 비청약 과열 지역이라 분양권 전매 제한이 6개월로 짧고 1주택 이상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무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1주택 이상 소유에도 집값의 60%까지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다만 개인별로 대출 여부, 신용 등에 따라 대출이 모두 나오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서울경제TV 단독 보도로 자발적인 일본 상품 안내 거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이마트가 배지를 떼라고 사실상 강요했다는 보도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보도 이후에 이마트는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지난 월요일 여전히 배지를 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이마트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관리자는 배지를 안 떼면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문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월 2일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일을 몇 가지 이렇게 시키고 나를 보더니 어제 저녁에 떼라고 해서 뗀다 해놓고 왜 아직까지 안 떼고 있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좋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그랬어요. 이마트 직원의 증언입니다. 이마트가 여론의 문매를 맞는 상황에서도 일본 불매 배지를 떼라고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보도 이후에도 버젓이 노제팬 배지를 떼라는 회사 경영진의 지시가 그대로 시행된 것입니다. 이마트 관리자는 지난 2일 아침 조회 시간에 배지를 달고 있는 직원에게 취업 규칙을 이유로 들며 이를 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또한 이마트 관리자는 직원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게 와펜이 달고 싶으면 임산부 와펜 그거 다르라고. 떼고 가려면 박근혜 최순실 때 하지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냐고. 하지만 이마트사 측은 단순히 복장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 해명하고 징계에 대한 얘기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가공적 에임이 그 직원들한테 여사님 이거 규정된 복장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무슨 징계 이런 얘기를 안 했대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합심해서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상황이 이러자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4일 해당 지점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일까지 해당 직원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마트의 이런 행보가 이마트 스스로 국민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직까지 양산 트레이더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도 회사가 아무런 사과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상무점에서는 이제 이런 임산부 배지 발언까지 하면서 인격적 모독을 느끼셔서 많이 우셨거든요. 대국민적인 반일 여론에 회사가 나서서 이 노동자들에게 반일운동 기회를 보장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제재하고 탄압하는 건 회사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가게 될 거고 상황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마트는 본사 차원에서 불매운동 배지를 떼라는 지시 철회나 사과, 재발 방지 등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또 배민페이 등 각종 페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은행이나 카드사, 전자금융업자들 중 43개사가 총 50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대 간편결제 시장을 살펴보고 눈에 띄는 현상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무슨 페이라고 해가지고 참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복잡해요. 어떻게 분류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네, 쉽게 보면 이제 온라인인지 오프라인 간편 결제인지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시면 편리한데요. 현재 온라인 시장이 7, 그리고 오프라인이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전체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의 규모는 8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2016년에는 27조 원에도 못 미쳤던 것과 비교를 하면 2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한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간편 결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온라인 비중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계가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11월에 출시 예정인 BBQ페이만 해도 그런데요. KB국민은행과 BBQ 측이 함께 만든 앱입니다. 페이 서비스입니다. 이제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BBQ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시고 그리고 포인트 적립도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런 서비스는 뭐 배달의 민족의 배민페이나 쿠팡의 로켓페이, 신세계 쓱페이, 이베이 스마일페이 등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도 증권 계좌와 연동이 되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 미래에셋 페이까지도 출시를 선포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다양한 업계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고 많은 페이들 가운데 10대들을 위한 러마페이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 처음 듣거든요. 이거 어떤 겁니까? 네, 그 러마페이라는 거는 러블리 마켓 페이를 줄여서 러마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러블리 마켓이라는 거는 10대에서 20대 초반의 Z세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SNS 브랜드들을 이제 2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매장으로 한데 모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스타트업 플립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마켓인데요. 인기가 정말 너무 많아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10대 분들이 3, 4명씩 오는 거는 기본이고 이제 셀러분들도 이틀 만에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가시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마켓에서는 무조건 러마페이로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른 결제 수단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직접 발급할 수 없는 10대 분들 그리고 체크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 제한이 좀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결제 주체가 되는 경험이 적은데 이런 Z세대를 공략한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마페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0대들의 그 또래 집단 문화 형성에도 여러 가지 기여를 한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오프라인 쪽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기반을 다 닦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업계에서는 보통 이 삼성페이가 등장했던 2015년 8월을 오프라인 간편 결제 시대의 원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 삼성페이 쓰기 위해서 계속 갤럭시 핸드폰을 쓰겠다 하는 분들이 생길 만큼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요. 이제 그 삼성페이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서 자기장을 발생을 시켜서 그 카드 단말기가 그 카드에 마그네틱이 긁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라서 추가의 QR 결제나 NFC 결제와 달리 추가 단말이 필요 없어서 확장성이 굉장히 컸다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페이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QR이나 NFC 얘기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오프라인 결제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결제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영역에 있는 그 음파에 결제 정보를 실어서 전송하는 이른바 음파 결제인데요. 별도의 단말기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스피커와 마이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은 뒤에 제 핸드폰에서 이제 결제 정보를 음파로 전송을 하게 되면 사장님 핸드폰이 그 스피커로 마이크로 제 정보를 받아서 바로 폰투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피커 마이크만 있으면 이 기술로
어지간한 곳에서는 다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AI 스피커도 그렇고 뭐 노트북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한 스타트업이 이 음파 결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는데요. 현재 롯데 엘페이에서 이 음파 결제가 쓰이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비자카드와 협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모비두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제 점점 무인화 결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폰으로든 쉽게 결제를 요구하는 환경이 점점 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 있는 스마트 스피커라든지 이런 데들은 다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가맹점뿐만 아니라 가맹점 외에 무인 환경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간에 끼지 않아도 기기 간의 결제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와이파이와 달리 공간별로 그 구분해서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도 이 기술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 광고를 내보낼 때 여기에 이 음파 정보 전송 기술을 쓰게 되면은 지나가던 사람의 핸드폰에 그 광고에서 나오던 나비 모양 그게 실제로 내 핸드폰에도 갑자기 나오게 되는 그런 식의 광고 서비스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외에 우리은행과 소상공인협회와 손을 잡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그 간편 결제 지원에도 현재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 연말부터 오픈뱅킹까지 이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페이 시장 고도화가 더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상 속에 변화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팰리세이드로 대형 SUV 흥행에 성공한 현대 기아차가 또 한 번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디자인과 편의 사양을 보완한 모하비 더 마스터로 마니아층을 넘어 프리미엄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정세미 기자가 출시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베니와 셀토스로 소형 SUV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현대기아차가 이번엔 대형 SUV 공략에 나섭니다. 기아자동차는 오늘 최상위급 대형 SUV 모하비 더 마스터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2008년 첫 등장 후 두 번의 부분 변경을 거친 모델로 디자인과 안전 사양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동급 유일의 6기통 3.0 디젤 엔진을 적용해 프리미엄 대형 SUV에 걸맞는 힘있고 민첩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차체 크기는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전면부의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로 강인한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또한 이전 모델과 달리 안전 및 첨단 사양을 전 트림에 기본 탑재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서버 기반 음성인식, 카카오 아이 등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대형 SUV지만 차급을 막론하고 강력한 모든 SUV들의 어떤 그 경쟁 상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층은 기존에 50대가 가장 많았었는데요. 40대 액티브한 X세대 유저까지 낮춰가지고 40, 50대 고객들로 확장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 연간으로 2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자녀 기간 동안은 1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네시스의 GV80 출시가 예고되며 SUV 돌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82% 상승한 2004.75포인트에 마감하며 한 달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은 해외 악재 해소입니다. 지난 4일 홍콩 당국은 송환법 철회를 선언했고 영국은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해외 이슈가 해소되자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각각 1,874억 원, 925억 원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거래일 대비 0.58% 오른 632.9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내년부터 신용등급 대신 점수를 활용해 여신 심사를 받는 신용점수제가 보험, 금투, 여전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출범하고 신용점수 활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도입 지원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점수는 1점부터 1000점까지 부여되는데 신용등급제보다 유연하고 세분화된 평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7등급 상위는 6등급 하위와 큰 격차가 없음에도 대출 심사 때 격차 이상의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신용등급제를 통해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를 약 240만 명으로 추정하고 대략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고향 가는 길은 명절 전날인 12일 오후 6시 이후에 출발하면 비교적 덜 막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5년치의 카카오네비 빅데이터를 분석해 서울 출발 기준 부산, 광주, 대전 모두 12일 오후 6시 이후를 가장 쾌적한 귀성 시간대로 전망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로 오는 귀경길은 14일 오후 5시 이후로 출발하는 것이 좋고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13일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시간대에 귀경하는 경우 본격적인 정체 구간에 진입하기 전 주감 휴게소와 서산 휴게소를 방문할 것을 카카오는 추천했습니다. 오늘 공고문 읽어주는 여자 공익역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단지를 바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알아볼 단지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 매매가보다 3억 원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단지인데요. 거여 이재정비 촉진지구를 재개발해서 만든 단지입니다. 지상 3층, 지하 3층, 지상 33층으로 총 17개 동, 1945세대가 들어섭니다. 이 중 조합원분 832가구, 임대 368가구를 제외하면 745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특별 공급은 총 316가구인데 이 중 147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한 몫입니다. 어제 특별 공급 분양이 시작됐고요. 오늘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저렴한 분양가가 딱 귀에 들어오는데요. 대체 분양가가 얼마기에 주말 동안에 모델하우스에 4만 명가량 되는 대규모의 인원이 몰린 겁니까? 네, 이 단지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600만 원대입니다. 108제곱미터를 제외한 전 타입이 분양가 9억 원 이하입니다.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 찾기 어려운데 송파라는 그 지리적 선호도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 매매가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3억 원가량 저렴했습니다. 이 단지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가 거여동 이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이었는데요. 2017년 12월에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타입과 층별로 약간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이 단지의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권은 최근 8억 7,50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평균치로 따져보면 8억 원대 초반이었는데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59제곱미터 분양권이 5억 원 초중반대에 형성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3억 원가량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주변 시세보다도 지금 저렴하고요. 분양가가 9억 원 이하라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세대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108제곱미터 일부 분양 세대는 분양가가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허그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7월에 분양한 청량리역 롯데캐슬의 경우에 이런 대출이 안 되는 세대에 대출 알선을 해줬습니다. 이 단지의 경우 저층 190여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가 분양가 9억 원을 넘어섰었는데요. 은행에서 중도금을 빌릴 수 없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자 롯데건설이 자체 보증을 서서 최대 40%까지 대출을 알선해줬습니다. 그런데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경우 이런 제도가 없다는 거죠. 네, 제도가 이제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분양가를 낮춰 잡고 또 옵션 가격을 좀 비싸게 책정할 거라는 꼼수 이른바 이런 걸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단지의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하니까 혹시 발코니나 옵션 가격이 좀 비싼 게 아닐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단지 유상 옵션 항목을 살펴봤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종류도 늘고 가격도 올랐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포함해 가전기기 4가지, 그리고 부분 임대형 추가 옵션 4가지, 마감재 및 가구가 총 8가지입니다.
롯데건설이 지난 7월에 분양했던 청량리 롯데캐슬하고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 청량리의 경우에는 마감재와 가구 유상 옵션이 항목이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송파의 경우에 8가지로 항목이 늘었습니다. 이 단지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도 전용 59제곱미터 중소형 타입의 발코니 확장 비용이 2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싼 분양가를 내놓는 대신 유상 옵션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모델하우스 보니까 사람 많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접수 앞두고 있는데 주의할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이 송파구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청약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분양가, 청약 자격들 알아봤는데 빽빽한 공고문 뒤에 숨어있는 유의할 점들은 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2단지로부터 약 9km 떨어진 지역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성남 공군 비행장인데요. 이 비행장 때문에 전부터 송파구 지역에 살고 있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역에 들어서는 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단지 경우도 비행기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시 공고문을 보면요. 대지 경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단지 북서측과 북동측 도로와 이 단지의 레벨,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 있는 그 높이가 상이하다고 돼 있습니다. 단지 내에 경사진 언덕이 조성될 수 있으니까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고 입주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요. 101동과 102동은 주차면의 수가 한 대로 단지 전체 평균이 1.24대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되어 있는 점, 주차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익여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일본 경제 전문가는 일본이 한국 경제 급소를 찌르려 했지만 거뜬히 극복하고 돌파하며 일본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참 오랜만에 옳은 분석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분석에 일본 정부는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떠난 뒤에 손 흔들고 후회해도 그땐 늦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